여러분, 잠깐만요. 이번 주에 반도체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는데 각각 따로따로 보면 그냥 또 미중 갈등 얘기구나 하고 넘기기 쉬워요. 그런데 이걸 한 줄로 꿰면 전혀 다른 그림이 됩니다. 미국이 반도체로 중국을 막으려 했는데 중국이 반도체 없이 AI를 따라잡는 방법을 찾아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전선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2019년 이전까지 미국은 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팔았어요. 중국은 그 장비로 SMIC, YMTC, CXMT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2019년에 미국이 처음으로 이 회사한테는 못 팔아 라는 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화웨이 제재예요. 특정 기업을 콕 집어서 반도체 공급을 끊어버린 거죠. 그리고 2022년 10월 미국은 훨씬 더 큰 카드를 꺼냅니다. 이번엔 기업 단위가 아니라 기술 단위로 막습니다. 첨단 반도체 장비 전반, AI 가속기 칩, 고급 제조 장비 등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어서 2023년 미국은 동맹국들까지 끌어들입니다. 일본, 네덜란드와 손을 잡고 우리도 중국의 첨단 장비 안 판다는 합의를 이끌어낸 거예요. 그해 7월부터 실제로 효력이 발생했고요. 네덜란드 ASML은 그나마 팔 수 있었던 구형 장비마저 수출이 막혔고,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도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여러 장비들을 중국에 팔지 못하게 됐습니다. 목표는 단순했어요. 중국이 첨단 AI 칩을 못 만들게 하자. 칩을 못 만들면 AI 경쟁에서 뒤처지고 군사 산업 경쟁력도 같이 약해진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생겼어요. 중국은 생각보다 훨씬 영리하게 움직였습니다. 우회로를 두 갈래로 뚫어버린 거예요. 첫 번째 우회로는 하드웨어였어요. 미국이 직접 팔지 못하니까 중국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경유해서 장비를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니케이와 트렌드포스가 4월 15일 보도한 분석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중국이 미국에서 직접 들여온 반도체 장비는 20억 달러, 전년보다 34% 넘게 줄어든 수치로 2017년 이후 최저치예요. 그런데 같은 기간 싱가포르를 통해 들어온 장비는 57억 달러, 말레이시아를 통해선 2배 이상 들어서 3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직접 오는 길은 막혔지만 옆 나라를 거치는 우회로는 오히려 더 커진 거예요. 거기다가 규제 발효 직전에 미리 장비를 대규모로 사들여 재고를 쌓는 방식도 썼어요. 마트에서 이 제품 다음 달부터 판매 금지라고 하면 그 전날 카트 가득 담아오는 것처럼요. 두 번째 우회로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이건 하드웨어 얘기가 아니에요. 중국 AI 기업들이 찾아낸 건 첨단 칩 자체가 필요 없는 방법이었거든요. AI 모델이 어떻게 학습하는지 잠깐 떠올려 보시면 방대한 데이터를 먹여서 훈련시키는 구조잖아요.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최고급 AI 모델한테 수만 번씩 질문을 던지고 그 답변들을 전부 모아서 자기 모델을 학습시키기 시작했어요. 레시피 책 없이도 맛집을 매일 방문해서 메뉴를 먹어보면서 혀로 레시피를 복원하는 것처럼요. 이걸 모델 증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H100 같은 초고가 칩 없이도 성능의 상당 부분을 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딥시크가 더 충격적인 건 증류만 쓴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강화 학습 방식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여러 전문가 모듈을 조합해서 적은 자원으로 엄청난 효율을 뽑아낸 거죠. 한마디로 비싼 칩 없어도 AI 만들 수 있다는 걸 직접 증명해버린 겁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2025년 1월 27일 딥시크 등장 직후 하루 만에 17% 폭락한 거 기억하세요? 시가총액으로만 약 590조 원이 하루 만에 증발했습니다. 미국 증시 역사상 하루 최대 손실 기록이에요. 그 충격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물론 딥시크가 지금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느냐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죠. 한국에서는 앱스토어 다운로드가 일시 중단됐고 정부 부처와 대기업들이 내부망 차단, 사용 금지에 나섰습니다. 데이터가 중국 서버로 전송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쓰기는 좋은데 믿기는 무섭다는 분위기가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딥시크 충격의 핵심은 서비스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이 증명한, 즉 비싼 칩 없어도 된다는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벌어진 일이에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고요? 미국이 이번 주에 꺼내든 카드가 두 장입니다. 첫 번째 카드가 4월 2일 발의된 MATCH법이에요. 지금까지 미국은 EUV 장비를 막았지만 조금 덜 첨단인 DUV 장비는 사실 여전히 중국에 팔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젠 DUV까지 안 팔겠다고 하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EUV가 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반도체를 만들려면 웨이퍼 위에 빛으로 아주 작은 회로를 새겨야 해요. 그 빛의 종류가 두 가지인데 더 짧고 강한 빛을 쓰는 게 EUV, 조금 덜한 빛을 쓰는 게 DUV예요. 쉽게 말해서 EUV는 0.1mm짜리 펜을 쓰는 펜, DUV는 0.3mm짜리 펜이라고 보면 됩니다. 더 가는 펜일수록 더 정밀한 칩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업계에서는 중국이 그 DUV 장비로 이미 7나노 칩까지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황이에요. 맷집법은 이 구멍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4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수정안이 나오면서 규제 범위를 일부 조정했거든요. 램 리서치와 도쿄 일렉트론의 극저온 식각 장비에 대한 국가 단위 제한은 빠졌고 유지보수 라이센스도 일단 심사는 해주는 방향으로 완화됐어요. 초기 법안이 폭주기관차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너무 광범위했다는 반발을 반영한 거죠. 그런데 핵심은 그대로입니다. ASML의 DUV 노광 장비 제한은 유지됐고 CXMT, YMTC, SMIC 이 세 곳에 대한 장비 판매 금지는 그대로 남았어요. 아파트 비유로 하면 일반 입주민한테는 수도관 수리를 열어줬는데 딱 세 집, CXMT, YMTC, SMIC 이 집들만 여전히 막혀 있는 겁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닙니다. 미 의회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통과 여부에 따라 ASML을 비롯한 반도체 장비주에 직접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AI 오버워치 액트예요. 이 법안은 이미 1월 21일에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42대 2, 사실상 만장일치에 가까운 표차로 통과됐고 지금은 하원 본회의와 상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배경이 흥미롭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 H200 칩을 중국에 팔아도 된다고 승인을 내줬어요. 단 조건이 있었는데요. 판매액의 25%를 미국 정부에 내는 조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팔아도 되는데 통행료 내고 팔아라는 거죠. 그러자 의회가 잠깐 그건 우리가 먼저 검토해야 한다면서 제동을 건 겁니다. 행정부와 의회가 반도체 수출 통제 권한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한 거예요. 이 법안과는 별개로 구글, 오픈AI, 엔트로픽 이 세 회사는 프론티어 모델 포럼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통해 중국의 AI 모델 증류 시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칩을 막는 것과 별도로 소프트웨어 베끼기도 막겠다는 움직임이 민간에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법으로 증류를 막는다고 해도 메타가 이미 오픈소스로 공개한 라마 같은 모델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미국 AI 기업 API를 쓰지 않아도 증류가 가능하거든요. 이 두 움직임 모두 완성된 방어선이 아니에요.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걸 알고 막으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댐이 무너지는 걸 손가락으로 막는 것처럼요. 세 번째 움직임도 있어요. 4월 16일 미국 국무부가 필리핀과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필리핀 섬에 4,000에이커 규모의 산업특군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미국이 이끄는 동맹국 제주허브로 미국 민간 기업들이 입주하는 구조예요. 지금 당장 반도체 공급망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공단은 구상 단계고 입주 기업도 아직 없어요. 하지만 이 움직임이 의미하는 건 따로 있어요. 미국이 규제라는 도구 하나로만 싸우던 전략에서 이제 중국 없이 돌아가는 공급망을 직접 짓겠다는 두 번째 도구를 꺼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공단이 발표된 팍스 실리카, 반도체 평화라는 뜻인데요. 중국 없이도 돌아가는 공급망을 동맹국끼리 직접 만들겠다는 미국 주도의 연합체예요. 현재 13국 연합체입니다. 같은 날 핀란드와 필리핀이 동시에 서명하면서 멤버가 늘었고요. 한국은 이미 참여국입니다. 이쯤에서 정리를 해볼게요. 미국이 처음에 원한 건 간단했어요. 중국이 첨단 칩을 못 갖게 하자. 그러면 AI 경쟁에서 뒤처지겠지. 그런데 중국은 장비를 제3국을 통해 우회해서 들여왔고 칩 없이도 AI 성능을 복제하는 방법까지 찾아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세 방향으로 동시에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규제는 DUV까지, AS까지 막는 방향으로 더 촘촘하게 조이고 있고 소프트웨어 베끼기는 법과 민간 공조로 막으려고 하고 있고 공급망은 중국 없이 새로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미국의 딜레마가 있어요. 규제를 더 세게 조일수록 역설적으로 중국의 자립을 더 빠르게 촉진할 수 있거든요. 업계 추정으로는 2026년 4월 현재 중국의 반도체 장비 자급률이 33% 수준이에요. 그런데 중국 정부는 신규 생산 라인 증설 시 국산 장비를 미니멈 50% 이상 쓰도록 이미 의무화했고 2030년까지 자급률 8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막으면 막을수록 스스로 만들려는 속도가 빨라지는 구조죠. 매치법도 AI 오버워치 액트도 필리핀 공단도 아직 법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공단이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해요. 미중 반도체 전쟁 2라운드가 시작됐고 전선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주제와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지금 이게 하드웨어 전선인가, 소프트웨어 전선인가, 공급망 전선인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읽히기 시작하면 반도체 투자자로 한 발 더 성장하시는 겁니다. 4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에서 사인한 MOU 뉴스 보셨죠?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공동 R&D까지 명시된 디지털 브릿지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꽤 크게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이 뉴스 보자마자 또 MOU네 하고 창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멈췄어요. 인도 반도체가 왜 20년째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파헤쳐보면 한국이 거기서 진짜 뭘 노려야 하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그동안 인도 반도체 MOU가 말뿐이었는지부터 볼게요. 이유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물과 전기 문제입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쓰는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에요. 불순물이 거의 제로인 초순수라는 물인데 일반 정수기 물과는 차원이 다르죠.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밀리초 단위의 전압 변동도 공정에 치명적입니다. 공정 중인 웨이퍼가 한 장 날아가면 수천만 원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인도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건 전기도 수도도 안 들어오는 땅에 첨단 병원 짓겠다고 계약서 쓴 것과 같아요. 실제로 인도 데이터 센터의 60에서 80%가 물 부족 지역에 위치해 있고 전력망은 대형 반도체 공장이 요구하는 수준의 안정성을 아직 보장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생태계 문제입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를 돌리려면 특수가스, 화학물질, 정딜 장비 수백 가지가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대만 TSMC가 세계 최강인 이유가 TSMC 혼자 잘해서가 아닙니다. 신주과학단지의 협력업체 수천 개가 반경 10km 안에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자동차 공장이 없는 동네에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가 생길 리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납품할 공장이 없으니 부품업체도 안 오고 부품업체가 없으니 공장도 못 짓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싸움인데 인도는 그 싸움 자체를 아직 시작도 못한 겁니다. 그 증거가 숫자로 나와 있는데요. ISM, 인도 반도체 미션이라는 정책을 2021년부터 시행했는데 그 기간 동안 인도의 반도체 수입액이 줄이는커녕 오히려 늘었습니다. 공장 유치 정책을 펼치는 동안 수입 의연도가 더 커진 역설이에요. 우프죠.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직접적입니다. MOU 자체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겁니다. 카르나타카 주정부가 2022년에 반도체 컨소시엄과 30억 달러 투자 MOU를 체결했습니다. 결과는 무산이었습니다. 우타르프라데시는 구자라트보다 훨씬 후한 보조금을 제시했는데도 기업이 오지 않았고 구자라트는 오히려 보조금이 적었지만 인프라와 실행력으로 마이크론을 유치했습니다. 아파트 청약으로 비유하자면 분양가 할인을 아무리 많이 해줘도 교통, 학군, 상권이 없으면 미분양 나는 것과 같습니다. MOU는 할인 쿠폰이지 입지 자체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인한 MOU도 결국 같은 이유로 말뿐일까요? 그 전에 먼저 인도 엔지니어 이야기를 좀 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인도에 반도체 설계 천재들이 많죠. 글로벌 반도체 설계 인력의 약 20%가 인도인입니다. 퀄컴, 엔비디아, AMD 이 회사들이 전부 인도에 설계센터를 두고 있고 AMD는 인도 방갈로르에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설계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인재들이 근본적으로 누굴 위해 일하느냐는 겁니다. 퀄컴 인도, 엔비디아 인도, AMD 인도, 전부 미국 본사의 인도 지사입니다. 설계는 인도에서 하지만 지식재산권 소유는 미국 본사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도, 미국이 얽혀있는 구조 속에서 한국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인도 천재들의 설계 결과물이 미국 회사 것이 되고 그 설계로 만든 칩 분석 생산을 TSMC나 삼성이 받는 구조였거든요. 인도 인재가 한국으로 연결되는 정식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가 없었습니다. 인도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올해부터 정책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장 짓는 데 보조금을 줬다면 이제는 인도 기업이 직접 반도체를 설계하고 퍼텐트를 소유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막 출발선에 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에서 한국이 지금 당장 노려야 할 건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장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인도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는 시도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당분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도 설계 인재를 한국 기업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건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인도 R&D 협력을 본격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이 인도에서 지금까지 한 게 스마트폰 판매랑 공장 생산이었거든요. R&D는 다릅니다. 자본이 아니라 두뇌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동안 미국 기업 금고에만 들어가던 레시피를 처음으로 삼성 주방으로 불러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측면 외에 또 봐야 할 건 뭐가 있을까요? 이재명 정부는 이번 인도 방문에서 어떤 그림을 그린 걸까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가 AI 디지털, 한국이 인플라를 깔고 인도가 인재를 대는 구조입니다. 둘째가 조선, 한국 기술력과 인도의 발주 물량을 결합하는 겁니다. 셋째가 에너지, 중동 정세가 불안한 지금 인도를 통해 원자재 수급 경로를 하나 더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넷째가 CEPA, 즉 무역협정 재개인데 2027년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타결되면 인도에 들어가는 한국 기업 관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한마디로 반도체는 이 그림의 한 조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인도를 포스트 차이나 핵심 파트너로 잡겠다는 방향 자체는 분명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도 반도체가 20년째 안 되는 이유는 MOU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물도 없고 전기도 불안하고 생태계도 없는데 계약서만 잘 써봤자 공장은 안 생깁니다. 그게 구조적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 안에서 한국이 노릴 수 있는 틈새가 하나 있습니다. 공장은 못 짓더라도 인도의 설계 인재를 한국 반도체 생태계 안으로 연결하는 구조는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번 MOU에서 건질 수 있는 현실적인 한 가지입니다. 인도 반도체 공장 테라로 들어가는 투자는 아직 이릅니다. 대신 삼성의 인도 R&D 협력이 실제 반도체 설계로 확장되는 순간 그때가 다음 신호입니다. 그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친자였습니다.